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재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 종양 미세 환경의 면역 인자를 분석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장비 특성상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분석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내용에서 많이 제외가 되어 있으니 들으시는 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고요. 오늘 그 내용 구성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대상 장비는 이제 본드 RX 오토메이티드 리서치 스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염색 장비고요. 이 장비는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IHC 방식의 염색을 진행하는 장비입니다. 풀리 오토메이티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IHC 방식뿐만 아니고 멀티플렉스 이미징까지 가능한 장비이고요. 이러한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파트 3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파트 4에서는 면역 인자 특히 이제 종양 내 TME 내에 면역 인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파트 5에서는 장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겪었던 그 어떤 장비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플로우 차트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임상 혹은 전임상 연구를 하는데 사용되는 플랫폼의 연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플랫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종류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분석 플랫폼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달라지고요. 또한 당연히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플랫폼의 상관성을 계산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샘플 타입으로는 FFP 슬라이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FFP 슬라이드는 상대적으로 다른 샘플 시료에 비해서 확보량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연구자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멀티플렉스 IHC 방식의 이미징 시스템의 이 슬라이드를 사용하고요. 최근에는 조직에서 공간 전산체 분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X 장비를 새로 세팅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두 장비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통합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후에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비는 FFP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스테이너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믹스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이유 자체는 간단합니다. 특히 이제 종양에서 굉장히 종양 자체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마커들 사이에 혹은 세포들 사이에 복잡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양 미세 환경 줄여서 TME에서의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방식의 플랫폼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를 묶어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멀티플렉스 IHC 장비인 벡트라 폴라리스와 10X 비줌 시스템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앞 단계에서 본드 RX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벡트라 폴라리스, 저희가 사용하는 벡트라 폴라리스하고 많이 연계가 돼서 사용이 되는데 맨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7가지 마커를 동시에 염색을 한 후에 여기서 이제 분석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이죠.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이제 벡트라 폴라리스의 재원이고요. 최대 80개 슬라이드 샘플을 스크리닝을 하는데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스크리닝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오토 스테이너나 혹은 다른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해서 분석을 했는지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임상 샘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내용이고요. 샘플 FF 슬라이드를 사용했고 벡트라 폴라리스를 이용해서 멀티 스펙트럴 이미징 데이터를 도출을 하였고, 동시에 이 슬라이드로부터 홀엑섬식 데이터를 얻어서 뮤테이션 정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정보를 확보를 해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이 환자들은 폐암 환자였고요. 트리트먼트 나이브 환자이기 때문에 후양적 연구 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자군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한 후에 선택한 것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종양 모양인데요. 튜머 네스트와 스트로머를 나눠서 튜머 네스트, 즉 튜머 코어 안쪽으로 액티베이팅 T셀이 얼만큼 많이 유입이 됐는지를 정량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후에 그 정량값의 중앙값을 나눠서 이제 환자군을 T셀이 많이 인필트레이팅 된 환자 같은 경우 인플레임드, 그다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그놀드,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 자체를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종양 TME 내에 여러 가지 세포 타입, 특히 이제 면역 세포 타입의 인필트레이팅 정량값이나 혹은 ICI의 인텐시티, 그다음에 이들 마커 사이의 상관관계, 혹은 공간적 분석, 이런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수많은 마커들 사이에 이런 인플레임드 환자와 이그노울드 환자 사이에는 나중에 환자 병기가 진행된 이후에 종양이 재발하는 재발률이 다르다라는 것을 환자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재발률을 가르는 바이오 마커로는 CD73 혹은 PD-L1 포지티브 앤 마크로파지 서브 타입의 그 TME 내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렉싱 이미지와 혹은 다른 플랫폼에서 도출된 결과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바이오마커 분석, 물론 이제 바이오마커뿐만 아니고 약물에 대한 MOA나 혹은 다른 정상 조직에서의 어떤 마커 발현 차이 분석,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바이오마커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결과는 총 200명 환자의 시료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벡트라 폴라리스 패널 같은 경우는 환자당 4개의 패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토탈 이미징 데이터만 따지고 보면 한 800장 이상의 샘플을 이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고요. 이 정도 분량을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면 통상 분석까지 1년 내내 진행을 해야지 가능한 양의 이제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초반에 이러한 샘플 준비나 혹은 염색 과정, 이런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 결과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팅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SOP, 그리고 그 다음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염두를 해두고 이 스테이닝 장비에서 어떻게 우리가 염색을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SOP,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연구자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다량의
그 시료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SOP가 있다 하더라도 분석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SOP가 갖고 있는 장점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드 RX 오토 스테이너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멀티 스테이닝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이제 벡트라 폴라리스이고 거기에 물려서 이제 본드 RX의 스테이너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멀티플렉스 이미징 장비가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고 그 원리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모든 장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맥시마 같은 장비는 염색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벡트라 폴라리스와 연계된 염색법에 관한 이야기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알고 계시다시피 IHC를 이제 요약한 그림입니다. 왼쪽은 DAB를 사용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방식이고요. 중앙에 있는 그림이 그 멀티플렉스 이미징을 위한 IHC 방식입니다. 동일한데 차이는 이제 기질이 다르죠. 여러 가지의 형광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AB 대신 이 형광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이 형광 물질에는 타이라마이드가 이제 결합이 돼 있어서 이게 효소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DAB가 침착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형광이 침착이 됩니다. 동일한 방식인데 형광이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렉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한 후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항체를 포함한 대부분은 단백질 구조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조직 상에 우리가 염색해준 침착된 형광만 남게 돼서 여러 가지 타겟을 순차적으로 염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멀티플렉스 IHC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스테이너를 사용을 해서 이런 순차적인 염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스텝 1으로부터 스텝 9까지 IHC 방식이고요. 스텝 3부터 스텝 3까지 즉 1차 항체, 2차 항체를 붙이고 형광을 붙이는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7개까지 다피를 포함해서 7개까지 타겟 마커를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염색된 형광은 장비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이 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하나의 멀티플렉스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광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로는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7가지의 이미지 데이터가 따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부터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염색 장비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FP 블록 이미지이고 상단에 그다음 그걸 염색을 했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아래에 3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수술 조직이고요. 수술 조직이다 보니까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수술 조직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조직의 오리진에 따라서 슬라이드 위에 안착이 되기 좀 어려운 조직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종양을 주로 다루시는 분 같은 경우는 스트로말 리전에 있는 세포보다 종양이 상대적으로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조직의 포커스를 한 번에 일정하게 잡아낸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벡트라 폴라리스 내에는 이 멀티 포커싱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포커스를 아무리 높낮이가 있다 하더라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이 크다 보니까 혹은 커넥티브 티슈 같은 것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직 염색을 한 이후에 올바른 데이터를 얻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조직 같은 경우는 이런 포커싱이 나가지 않도록 트리밍을 하는 작업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분석하는 위치가 중앙 부분에 위치를 해야 나중에 이제 분석에 용이할 수 있거든요. 슬라이드 사이드에서 이제 염색이 되는 경우는 형광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조직이라 하더라도 분석이 될 만한 예상되는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미리 블럭을 준비하는 게,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건 바이옵시 조직인데요. 지금 제 화면에서는 약하게 보이긴 하는데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안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도 잘 안 보입니다. 바이옵시 조직이 이제 병원으로부터 저희가 전달을 받게 됐을 때 크기를 보면 사실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슬라이드 위에 올렸을 때도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아서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멀티플렉스 이미징 장비에서 리딩하는 과정에서 이 크기로 인해서 디텍션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옵시 조직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 위치를 시켜서 찾는데도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토탈 셀 넘버가 작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옵시 조직을 가지고 어떤 이런 유사한 실험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뭐 조직의 수를 좀 샘플의 수를 조금 늘려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리 사전 염색을 통해서 충분한 셀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맨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그 셀라인이나 혹은 PBMC 이런 세포를 가지고 인위적인 인공 조직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을 진행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연구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를 밸리데이션 할 때 세포를 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작된 세포를 동일한 방식으로 염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으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샘플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술 조직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경우가 있고, 슬라이드 위를 꽉 덮는 조직도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초록색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염색이 가능한 영역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을 벗어난 것들이 존재를 하죠. 물론 이제 벗어난 조직은 당연히 염색이 되지 않고 분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 삐져나온 조직 자체가 염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염색을 하기 전에 이 영역을 벗어나는 조직을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제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염색을 할 때 커버 타일을 위에 덮어서 우리가 주입하는 솔루션이 조직 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커버 타일이라는 게 조직하고 닿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레일 위에만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장착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 위에 커버 타일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평면으로 제가 레일을 표시한 그림이 있는데, 조직이 만약에 이 레일 범위에 벗어나 있게 돼서 레일을 간섭을 하게 되면은 저 레일이 정확하게
그 공간을 형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조직의 상태가 워낙 다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트리밍이 되지 않으면 저 레일이 슬라이드하고 꽉 맞물리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솔루션이 셀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가끔씩 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술 조직 같은 경우 염색 가능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항상 트리밍을 하는 것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글라스인데 슬라이드 글라스는 아시겠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라이트 앵글이라고 해서 끝부분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드가 있고 라운드 엣지라고 해서 끝을 깎아 놓은 형태가 존재합니다. 저렇게 이제 끝을 깎아 놓게 되면 슬라이드 박스에 집어넣을 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런 라운드 엣지를 아마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를 장비에 장착을 한 상태인데요. 저 슬라이드에 장착을 하고 커버 타일이 올라가게 되면 저 커버 타일 위쪽으로 솔루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솔루션은 커버 타일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조직을 덮게 되고 실험이 종료되면 그 남은 솔루션이 웨이스트 아웃 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라운드 엣지 같은 경우는 그 커버 타일의 레일이 완벽하게 덮지를 못합니다. 끝부분에서 약간 남거든요. 지금 중앙부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엔드 부분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레일이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씩 솔루션이 셀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겪었던 것이기도 하고 사실 레이카 글로벌에서도 저희한테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라 라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동일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임상에서 이제 샘플을 받으시는 분들은 슬라이드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슬라이드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슬라이드로 샘플을 제작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독립적인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가 크기가 대부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달라요. 슬라이드 글라스의 두께도 사실 꽤 많이 다르고요. 크기도 미세하지만 되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한 5개 회사 제품을 모아놓고 크기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한 2개의 회사 제품은 조금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멀티플렉스 IHC랑 공간 전사체 분석을 위한 테넥스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테넥스 장비에 사용하는 저 기구의 슬라이드 장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크기가 크면 저기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슬라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큰 슬라이드를 가지고 샘플을 제작했을 경우 멀티플렉스 IHC는 사실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서 별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저 스페셜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기에 장착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아마도 뭐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데이터를 만약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샘플을 사용을 해서 여러 플랫폼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종양 미세 환경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인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양 미세 환경에는 이제 다양한 종양 세포를 포함한 스트로멀 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면역 세포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그런 면역 세포들은 다양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발현하는 단백질의 양이나 인텐서시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짜 리얼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장비에 관련된 시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용하는 장비가 그 벡트라 폴라리스고요. 벡트라 폴라리스는 총 9가지 형광을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9가지 형광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8개에서 9개 타겟을 동시 추적 분석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9개를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유는 여기서 사용하는 형광 일부분은 그 형광 파장대가 좀 겹칩니다. 우리가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분석을 할 때 항상 그 컴펜세이션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형광의 파장대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원리 자체가 이 이미징 시스템도 동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물론 장비를 가지고 벡트라 폴라리스 가지고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이런 오버플로우된 형광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고 또 숙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화살표로 표시된 형광만 가지고 7개의 형광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맨 오른쪽에 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형광들의 파장대는 서로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애초에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목적에 따라서 9가지 형광을 다 써야 된다 혹은 겹치는 형광끼리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실험 전에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항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항체 같은 경우는 선택하기 굉장히 쉬워요. 뭘 선택하든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하지만 IHC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단백질이 고정 과정에서 변형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회피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항체 클론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제작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실제로 다양한 동일한 타겟팅을 하는 항체를 여러 회사의 클론들을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단백질을 디텍션 하는 경우도 쉽게 관찰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회사가 어떤 실험 조건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 예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항체가 잘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별로 믿지는 않고 실제로 항체를 구매를 하게 되면 하나를 구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항체를 여러 회사 거들을 다 구매를 해서 각각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셀렉션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 가지, 크게 이제 4가지 요소, 항체를 고를 때 4가지 요소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리트리버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 왜냐면, 리트리버 컨디션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효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pH를 이용해서 리트리버를 하는 과정도 있고, 혹은 온도를 조절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춰가면서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특히 이제 샘플 수가 많아지고 멀티플렉스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리트리벌 단계가 다양하게 되면은 정말 조건 실험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리트리벌 단계를 대부분 pH 조절, 시트레이트나 트리스 버퍼 2가지만 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제 효소를 가지고 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일루션 팩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센시티비티입니다. 왜냐면 그 항체가 아무리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낸다 하더라도 이 센시티비티가 약한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모노클로널 항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센시티비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조직을 염색을 하다 보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토 플로런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광 조합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하고 구분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센시티비티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은 사실 뭐 이렇게 스탠다드한 방법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셀라인에서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단백질을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키거나 혹은 KO를 시켜서 그걸 실제로 IHC를 돌려서 항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실험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선별을 해야 되는 항체 수가 굉장히 많다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시간적으로 혹은 노동적으로도 그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면역 타겟을 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톤실 같은 림포이드 라이칸 오르겐 조직을 가지고 테스트를 가장 먼저 해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미널 센터와 같은 구조체가 안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면역 지표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어떤 면역세포가 그리고 그 면역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단백질이 어느 위치에서 나온다 정도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염색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 항체가 적어도 그 말이 되는 항체다. 작동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센시티비티는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IHC만 한번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방법을 사용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알려진 셀라인이나 혹은 PBMC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메신저 RNA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 셀라인은 내가 원하는 단백질에 대한 RNA 레벨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경우라면 그런 셀라인들을 구축을 하거나 혹은 골라내서 동일하게 이제 PPP 블록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레퍼런스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항체 밸리데이션에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22C3 클론의 이제 팜DX 동반 진단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레퍼런스 슬라이드고요. 이제 두 가지 셀 라인이 이제 안에 붙어 있는데 이 두 셀 라인이 PDL1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셀 라인입니다. 그래서 동반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슬라이드가 한번 리액션이 돌아갈 때마다 최소 한 번씩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도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타겟 KO된 셀라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와일드 타입 혹은 오버 익스프레션 셀라인을 만들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IHC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그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혹은 타겟 단백질의 그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아마 뭐 밸리데이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사용자마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항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표 A 같은 경우는 현대 본드 RX 혹은 벡트라 폴라리스에서 사용되는 주요 시약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시약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뭐 내용이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구축하고 있는 항체 종류 항체를 이제 나열한 표고요. 제 항체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기 전 아직 밸리데이션이 안 된 항체,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이 진행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항체를 구분을 해놓고 제대로 작동한 항체 중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항체를 선정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항체들이 단종이 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항체를 따로 구축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항체 리스트를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벡테라 폴라리스 뿐만 아니고 비슷한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장비에서는 아마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 뭐 생산을 하긴 하지만 서드 파티에서도 이러한 형광은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형광 중에 대부분의 형광은 이제 스몰 몰레큘 형태로 제작이 돼서 보관이나 운용하기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한번 녹인 이후에 냉장 보관해서 뭐 2달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 2달보다 더 긴 기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OP 구축 개념에서 이제 2달을 넘기면 아무리 많이 남아도 그냥 폐기하는 걸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근데 780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거든요. 스몰 몰레큘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항체 같은 경우는 솔벤트 자체가 또 DW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4도씨에서 보관을 한다 그래도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 2주 이내에만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형광이 들어있는 저 오리지널 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4도씨에 이제 녹인 후에 보관을 하게 될 텐데, 보관을 좀 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형광뿐만 아니고 뭐 항체도 그렇고 다른 솔루션도 그렇고 증발이 좀 됩니다. 냉장고에서 증발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증발된 게 이제 뚜껑 위쪽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게 증발이 뭐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시겠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본 경우는 거의 20%까지 증발된 경우도 봤어요. 저 안에 있는 볼륨이 최대 75 람다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20%가 증발하면서 이제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 정도 증발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섞어주지 않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형광 인텐시티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임상과제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 간에 이런 인텐시티 비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면은 결과 분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evaporate 된 그 물방울들을 사용 전에 잘 원래 솔루션 형광 내용물과 섞어준 다음에 실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형광을 저는 지금은 현재 오리지널 이 튜브 안에서만 보관을 합니다. 다른 튜브로 옮겨서 보관을 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염이 잘 됩니다. 이 오리지널 튜브는 생각보다 이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른 이 튜브나 이런 튜브, 물론 이제 코팅이 잘 된 튜브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형광 튜브 안쪽으로 이염이 많이 돼서 아무래도 그 나중에 사용할 때 인텐시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튜브에 이제 옮겨서 분주 보관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이 오리지널 튜브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유사하게 실험을 진행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벌크 솔루션은 딱 2가지만 조심을 하시면 되는데요. 10X 그 워싱 솔루션, 그 다음에 하드셋 한정 마운팅 솔루션, 이 2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워싱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제품은 그렇지 않은데, 레이카 제품 같은 경우는 침전이 생겨요. 이게 생산 초반에는 별로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글로벌에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용 기한 내에서는 그 침전이 생겨도 큰 문제는 없다. 실제 실험을 해봐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기한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하드셋 마운팅 같은 경우 사용 기간도 잘 지켜줘야 되지만, 사용 기간 내에서도 만약에 눈으로 봤을 때 이물질이 떠다니는 게 확연하게 보인다라든가 젤리 형태로 굳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마운팅 솔루션의 기능이 이런 겁니다. 그 2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항체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조건이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뉠 텐데, 그 딜리버리 조건에 따라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4도씨에
배송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냉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4도씨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캐리어 프로테인을 따로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캐리어 프로텍턴트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그 항체 제조사의 설명을 보시고 가장 적합한 형태를 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마이너스 2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 팩터를 이제 분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을 크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이뮨 시냅스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뮨 시냅스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시냅스가 형성되면 단백질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내용이라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화면의 오른쪽 그림 B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직 위에 타겟 몰레큘, 타겟 단백질 A와 B가 충분한 거리로 떨어져 있다면 염색을 연속적으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단백질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면 항체가 결합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형광이 달라붙을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을 서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리얼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러한 타겟 단백질의 성격 혹은 타겟하는 세포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는 것이 필요하고 비슷한 예로 이 단백질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공간 안에 단백질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양세포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ICI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염색을 그냥 하다 보면 마지막에 염색하는 타겟 같은 경우는 형광 결합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타겟하는 그 단백질의 발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실험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1차 항체 혹은 2차 항체 반응 시간이나 희석 배율 그다음에 벡트라 폴라리스에서는 이제 노출 시간, 형광 노출 시간 이런 것들을 컨디셔닝 작업을 미리 해 주셔야 실제 리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같은 세포 내에서도 단백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그 발현 형태, 즉 다이나믹스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직에서 디텍션 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림 A처럼 팩스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샘플을 확보를 하는 게 시간대별로 확보를 하는 것도 쉽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직이라면은 다르죠. 샘플은 이미 고정돼서 도착을 했고 시간대별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T셀처럼 이렇게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분석을 해서 T셀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관찰을 한다 하는 경우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림 B처럼 몇몇 단백질들은 그 발현 패턴이 시간에 따라 그룹핑을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찰을 해야지만 내가 이 T셀의 이 세포의 스테이터스를 정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러한 패턴,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골라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그림 C와 D에서처럼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도 나이브 T셀, 이펙터, 그 다음에 이그저스티드 T셀 같은 경우를 그렇게 크게 좀 어렵지만 엄청난 난이도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와서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의 일부분은 서로 이제 파장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형광 조합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모티프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이미지를 한 번만 찍으면 전체 홀스킨 이미지로부터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과 이제 항체 조합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480 같은 경우는 인텐시티가 굉장히 높은 형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너무 강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오토프로런스와도 굉장히 많이 겹치는 파장대이기 때문에 어떤 항체를 사용하는지를 결정을 잘 해야 되고, 780 같은 경우에는 인텐시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조합이 필요한 항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센시티비티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480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이미 강하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웬만큼 강하지 않은 항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백그라운드에 묻혀서 아예 디텍션 자체가 안 되고요. 780 항체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형광은 노출 시간이 뭐 많아봤자 200ms 정도에서 맥시멈을 찍는데 780 같은 경우는 800, 1000, 뭐 심하면 2000까지도 노출 시간을 늘려줘야지만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타겟한 단백질이 브로드하게 퍼져 있고, 예를 들어서 사이토케라틴이나 뭐 CD68처럼, 그리고 센시티비티도 강해서 쉽게 눈에 띄는 그런 항체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셔야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항체의 타겟의 성격과 이런 형광 성격에 맞춰서 조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던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트러블 슈팅을 뭐 크게 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겠지만 쉽게 접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이제 본드 RX 장비의 플레이팅 그 표면 사진입니다. 그 노란색 동그라미로 쳐진 부분이 웨이스트 홀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표시 위쪽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게 플레이팅, 히팅 플레이트인데, 이 부분에 오염이 심하게 되면 히팅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코팅이 벗겨져서 손상이 가고 슬라이드가 그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웨스트 홀 같은 경우는 오염이 돼서 저기에 오염이 되게 되면 웨스트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깨끗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실험 한번 하고 나면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 엣지 슬라이드를 피하면 그 솔루션이 주변으로 이제 유출되는 걸 쉽게 막을 수 있고, 커버 타일에 이제 피로도가 높은 커버 타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커버 타일 레일 상에 이제 조직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파라핀 제거 철저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 A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뿜어주게 되는 이제 프로브 사진인데, 이 프로브가 그림 A의 파란색 화살표 있는 커버 타일 위쪽에 정확하게 위치를 해서 솔루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이탈을 하게 돼요. 이탈을 하게 되면 그림 B나 C에서처럼 그 정확한 위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 솔루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으로 당연히 솔루션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건 충분하지 않은 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염색이 아예 안 되면은 뭐 안 됐나 보다, 뭐가 잘 됐나 보다 딱 알 수 있는데, 어설프게 이게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염색은 좀 제대로 됩니다. 근데 이제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참 지나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끔씩 확인을 해주면 되고, 실험 끝난 후에 라벨링 부분에 솔루션이 묻은 흔적이 있는지 혹은 커버 타일 부분에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해 주시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염색하다 보면 조직 가운데 구멍이 뻥 생겨서 염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어쩌다 한두 개 생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30개를 염색했는데 그 중에 한 20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장비 내부에서 공기가 유입이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되는 부분이 이제 크게 장비에서 두 가지인데, 저 프로브 위쪽에 라인이 노후화가 돼서 찢어지거나 혹은 이격이 생겨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아래쪽 펌프에서 저 펌프 연결 부분에
유출이 되는 경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아마 다른 부분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장비를 뜯어본 적이 없어서 그 안쪽은 잘 모르겠고, 바깥쪽에서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후화가 됐다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해주시는 게 정답이고, 만약에 응급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각 파트를 각 세게 조여주시는 것들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브 라인 노후화를 가속시키는 것이 이제 염색 과정에서 그 쌓이는 찌꺼기입니다. 그 프로브 세척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뭐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에 한 번씩은 꼭 세척을 해주시는 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퓨터의 문제, 장비 자체 문제인데, 레인과 컴퓨터가 이제 랜 카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꺾이다 보면은 손상이 많이 돼서 여기서 이제 통신 두절이 생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제조사에 이제 요청을 해서 교체를 하는 방식밖에 없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레이드 1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드 1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하드 드라이브가 독립적으로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두 드라이브에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가 각각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하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보호될 수 있다. 이런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깨지게 되면은 실험을 하는데 지장을 주진 않는데 자꾸 통신 두절이 되거나 실험 지연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나머지 하드 드라이브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 데이터는 복구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된다면은 바로 복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